39. 이혼 전문 변호사. 수백 건의 이혼을 처리하며 단 한 번도 감정에 흔들린 적 없던 여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의뢰인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버티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손끝이 스친 순간부터 시작된 감정.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고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밉니다. 이건 배신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나답게 선택한 사랑일까요?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39. 이혼 전문 변호사. 남들 눈에는 단단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오래도록. 그날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3건의 서류를 검토하고 점심은 건너뛰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오후 2시 상담 예약이 하나 잡혀 있었습니다. 비서가 메모를 올려뒀더군요. 42살 남성. 혼인기간 14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14년이라면 복잡한 사건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거든요. 단정하게 다려진 셔츠,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그런데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그 찰나에 이상하게도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게 낯설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달랐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상대방을 탓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상담 첫 마디부터 상대방 이야기를 꺼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먼저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고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버틸 수가 없네요 라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14년을 버텼다는 사람이 처음 꺼낸 말이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파일을 펼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연도, 재산 현황, 자녀 유무. 그런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뭔가가 오래 쌓여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른 의뢰인 건이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복도에 서서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상담은 1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물었고 그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끝에 가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티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버티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그 문장이 조용히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건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냥 일이니까요. 그렇게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퇴근길은 늘 같은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2번 환승, 아파트 현관까지 다시 5분.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그 1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걸으면서 자꾸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버티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한번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킷을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씻어야 했습니다. 밥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악수를 나눈 그 짧은 순간의 온도가 왜인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이혼 사건만 수백 건을 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로 의뢰인에게 감정을 이입하지 않는다. 그게 저를 지켜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원칙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방 잠이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자랑이었죠. 어떤 사건을 맡아도, 어떤 판결이 나와도 집에 오면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천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가 창밖을 보던 눈이 떠올랐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버티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라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2번 있었고 상대 측 변호인이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일이 한 달 늦춰졌습니다. 덕분에 상담 횟수가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1번이었던 만남이 어느 순간 2번이 되었고 급한 서류가 생기는 날이면 예고 없이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니까요. 그뿐이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항상 그쪽이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묻지 않거든요. 저한테 동료들도 가족도 오래된 친구들도요. 다들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날도 점심을 건너뛴 채 오후 내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그가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기 전에 잠깐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탁자 위에 편의점 봉지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오는 길에 샀습니다. 드세요 하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따뜻한 캔 음료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의뢰인한테 이런 걸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항상 바쁘시네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셔도 되는 건가요? 라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없이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를 내거나 과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눈가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식으로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날 상담이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삼각김밥 봉지를 버리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왜인지 그냥 버리는 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나중에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상대 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에게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바로 받았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30분 뒤에 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서류를 펼쳐 설명하는 동안 그는 말없이 듣다가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겁니다. 정리가 됐을 때 창밖은 어둡고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함께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리고 로비로 나섰을 때 유리문 너머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맑았으니까요.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그가 말하며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정말 가볍게였습니다. 붙잡는다기보다는 그냥 스치듯이요. 그런데 그 온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산 같이 쓰시죠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리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우산을 펼치고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그의 어깨가 제 팔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빗소리가 꽤 컸는데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같은 보폭으로, 같은 속도로. 그러다 그가 고개를 조금 돌리며 말했습니다. 추우신 것 같은데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들고 있던 재킷을 제 어깨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저는 굳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킷에서 낯선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챘습니다. 지하철 입구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재킷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는 받으면서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네라고만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손목에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산 아래서 느꼈던 거리감, 어깨에 얹혔던 재킷의 무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윤리 강령 같은 걸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의 개인적인 감정은 금물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게 감정이라는 걸 이제야 인정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끝나는 게 두려운 건지, 끝나지 않는 게 두려운 건지, 저는 그것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기 전에 사람은 꼭 한 번 멈추게 됩니다. 그게 경고인 줄 알면서도 결국 넘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재판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만남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고 상담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굳이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상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방을 챙기다가 잠깐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먼저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1층에 있는 테이블이 5개뿐인 곳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 나왔고 우리는 처음엔 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기 골목 안쪽에 분식집이 있었는데 라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이야기를 꽤 담담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형제를 키웠다고요.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과는 잘 지내시나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3년 전부터 거의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것도 아닌 채로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하고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누군가 그 질문을 해준 게 오히려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온 건 저녁 6시가 다 됐을 때였습니다. 해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그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따라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님하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호칭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 말투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잡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쪽 분식집에서 튀김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 풍경 속에서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정말 가볍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물러섰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귀끝이 조금 붉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느 순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 앞을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입술에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울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진 척 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침 8시에 출근했고 서류를 검토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그의 연락이 오면 핸드폰을 먼저 집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숨을 한번 고르게 됐습니다. 그게 저도 모르는 새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핑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실제로 준비할 것도 있었으니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둘이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서류가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세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려다가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째 잠이 얕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이 뻑뻑했고 밥을 먹어도 배가 찬 느낌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는 괜찮다고 해도 몸은 어딘가 무리가 가고 있다는 걸. 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굳었습니다. 피해야 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말아요 하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저를 가볍게 당겼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 골목에서의 그 짧고 조심스럽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길었습니다. 숨이 섞였습니다. 저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손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가 이마를 제 이마에 맞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방 안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명확해졌습니다. 성 같은 건 이미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선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했고 말투도 눈빛도 애써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꽤 오래 조용하게. 그날은 유난히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다 퇴근했고 사무실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저도 모니터를 보던 눈을 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이상하게 길어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기 싫네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서류가 놓인 책상 위에 펜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온기가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숨이 가까워지고 서로의 체온이 겹쳐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손끝의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위험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일을 더 만들고 시간을 더 채우고 생각할 틈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워진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채워지는 공간이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이 아니라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실래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조용한 숙소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웃었습니다. 조금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 아니죠?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네, 이건 제 일이 아니네요. 그 짧은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고 저는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완전히 나눠 가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없을 리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게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둘만 있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잠깐 멈추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준비하는 것처럼요. 뭔가를 맞이할 준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늦네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싸우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마를 맞대던 순간도 두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집안이 낮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업이 변호사니까요. 그 봉투의 두께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문 앞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뭘 담고 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지쳐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릴 것 같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죄책감인지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다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서류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는데 그 집안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손에 든 채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그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사람들은 이혼을 실패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래도록. 그런데 막상 그날이 왔을 때 저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이가 없었고 재산 분쟁도 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법원 복도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백 번 드나들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아니라 당사자로 서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 망설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한번 기억해 두고 싶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메고 있던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게 왜인지 울컥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난 건 며칠 뒤였습니다. 그의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 확인을 위해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담긴 게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사무실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선택한 거예요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 골목에서의 그 떨리던 순간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이혼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조심하지 않았고 저도 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시간을 돌려주듯이.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래간만에 사건 이야기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뭐가 하고 싶으세요?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낮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근처 오래된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뚝배기 국밥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물수건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받으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다는 거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데가 채워지는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혼자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문장을 봤습니다. 고마운 건 저였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옳고 그름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감정이었습니다. 돌아온 길도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39회를 살면서 저는 늘 오른쪽을 골랐습니다. 안전한 쪽, 흔들리지 않는 쪽. 그런데 처음으로 그렇지 않은 쪽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가장 나다운 선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남편의 짐이 빠져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그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라고만 썼습니다. 전송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저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딱 맞는 때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 그게 이렇게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천천히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우리는 처음보다 훨씬 조용했고 훨씬 깊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 그게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출근했고 서류를 검토했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로 완전히 갈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39에 처음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의 선택을 저는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